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나라를 절단내려는 국정 파괴 테러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주는 정치권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월요일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하고 26일 수요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선고 또 기타 변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그 날짜는 언제 될지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다뤄봅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잘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선 의료 포털 사이트 청년의사의 송수연 기자 연결해서 의대생 복귀 문제 등 의정 갈등 현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보니까 이 헌재 쪽을 많이 취재하고 오신 그 표정이 역력하신데 뭐 얼마나 많이 알아내셨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포함 야5당이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 문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발의입니다. 자, 탄핵 소추발 그 사유라 그럴까요? 이걸 봤더니 주로 이제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4가지 사유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일단 뉴스가 되려면 최신성이고 의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이제 30번째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누적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뉴스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흔한 말로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지만 개가 사람을 물면 뭐 그렇게 크게 뉴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본인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의석 자체가 이제 151석이든 뭐 이렇게 탄핵 정족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자체 단독 정당만으로도 152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탄핵안을 얼마든지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았을 때 탄핵이 인용될 만한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의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자신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재판소에서 8대0 탄핵 재판 결과입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쭉 지난 이틀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그제 아침에 뭐 현장 최고위원회였나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그날 밤에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그 다음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발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월요일로 지정되면서 이제 그 많은 정치부 기자들과 이렇게 관측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보기엔 이건 행동으로 들어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간 이유,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당연하죠. 지금 헌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사유로 들어간 뭐 일단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또 네. 실행 문건을 받았다는 거 이건 뭐 상수로 있는 거고 그 뒤에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 마용주 대법관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는 위원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 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문의 핵심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이고 거부하거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즉시 임명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임명하지 않는 이유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그냥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위헌 위법 상태를 계속 둘 수가 없는 거고요.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 사유 자체만으로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혼란을 수습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최상목 대행까지는 더 지켜보고 가자였는데 지금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합당을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게 국무총리 탄핵소추 선고일이 잡혔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은 거죠. 고위공직자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고위공직자의 탄핵은 공무집행 중에 행한 위헌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상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형사적 절차나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분명하게 그건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역풍의 우려라든지 어떤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이거는 너무 뭐 우리 탄핵 더 이상 야당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다. 뭐 그래서 이게 액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헌재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광재 대변인한테는 헌재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최대행이 계속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뭐 명확히 밝힌 적이 있나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구속 취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헌재에서 일찍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제대로 매조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다수 반대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뭐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을 밝힌 건 아닌데 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국가를 통합하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칫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행위가 지금 가뜩이나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기름을 끼얹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약간 그게 뜸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네, 그렇죠. 뭐 일주일 됐나요? 그때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제 당대표까지 나서서 하고 탄핵 발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정치적 노림수랄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랄까 마은혁 그 재판관이 이번 윤 대통령
어떤 저 결정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참여했을 때 혹은 예.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아니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왔을 때도 이것을 빨리 임명하게 하려는 어떤 압박일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추천 몫인 두 분의 그 빈자리를 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17년에도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시 대행으로서도 임명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쟁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무게추가 진보 진영으로 많이 옮겨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압박하고 그거 안 하면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후임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그 자리를 계승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실제로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헌재에서 이런저런 판단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헌법 84조 문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 다음에 3심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그런 것들을 헌재가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구성을 유리하게 바꿔놓는 것이 그 부분에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계산하면서 네. 지금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상황 아니고요. 그건 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아는 한은 이 향후 어떤 조기 대선 국면이나 여러 가지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지 우리가 쭉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네.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2월 27일 날 아마 선고를 했을 겁니다. 벌써 20여일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직후부터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다만 그 시기에 이제 민주당이 예측하기로는 대통령 그 탄핵 선고가 변론 종결이 되면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선고 일정이 잡힐 거로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변론 재개라든가 이런 절차로 지연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관여는 못할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인이 돼서 혹시라도 뭐 6대2, 5대3 이 기각 가능성 때문에 마은혁의 임명을 재촉한다. 그건 아닙니다.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즉시 임명하라. 그리고 재판에 관여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지 민주당이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부여된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위헌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래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냥 이걸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런 해석도 가능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냥 헌법 해석만 한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임명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 부분에는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사라진 시점에 임명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권한을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의무고요.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것이 그 기한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법률에서는 그냥 즉시 임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적어도 임명 절차,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선다고 하면 네. 그건 위헌 상태를 계속 하는 거고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것도 명백합니다. 이 상황이 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자꾸 해석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뭐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가는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원칙의 문제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불거졌던 이제 사건에 대한 고발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조기현 부위원장님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혐의가.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6개 대기업으로부터 네. 출연금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고,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최상목 지금 대행이 그때 경제수석으로 직접 그 기업들을 만나서 압박하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네. 그 사실관계는 당시 공소장하고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도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직접적으로 그 출연금을 받아오는 행위, 강요하는 행위 이게 있었죠. 그런데 당시 수사는 대통령과 주요 핵심 인사로 집중이 돼서 최상목 대행도 그때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기는 했는데 주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기소가 안 되고 종결은 됐지만 위법행위가 명백했죠. 뇌물죄의 공범이고요. 공갈죄의 공범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간 거고 그래서 끝난 문제냐. 뭐 지금 사항이 아니었으면 굳이 꺼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최상목 대행이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공범으로서 책임이 중대한 거고요. 그 부분을 다시 좀 명확하게 최상목 대행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무감각한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정광재 대변인한테 네. 여쭤보기 전에 잠깐 짧게. 자, 이게 이제 약간 뭐가 연상되냐면 검찰의 별건 수사 있잖아요. 수사하다가 뭐 그 다시 줄기를 타고 넘어가서 이게 사실 민주당이 가장 오랫동안 비난해 온 건데 8, 9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서 너 지금 요즘 하는 거 보니까 한번 옛날 거 갖고 맛 좀 봐라. 그런 걸 좀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 정권에서 제일 많이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비판한 건 맞는데, 그것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탈탈 털듯이 모든 사건으로 정치 보복 목적에서 수사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한 거고,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런 비판을 했던 거 모순된 게 아니냐. 별건 수사 내지 과거 사건까지 터는 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입장과 주장에 모순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할 건 하고 가자. 뭐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대한 고발이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일단 네. 제가 이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에 이 조사를 받을 때 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통음을 했던 경험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정만기 산업비서관하고 최상목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을 했어요. 그 위에 안종범 수석이 있었고 결국에는 안종범 캐비넷이 까지면서 안종범 수석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서 실제 구속이 됐었고 네네. 그 부분을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분 수사를 받는 분들과 자주 만나서 심적 고통과 뭐 신체적 어려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7, 8년 지나갖고 다 수사 종결된 걸 갖고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거 전형적인 괴롭히기 또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력이라는 게 권력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의 의지로 제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민주당이 다시 꺼내들 정도로 조급한 상황에 몰린 건가? 전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의 이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조바심이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 같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왜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불만의 얘기도 나왔는데 왜 이걸 먼저 할까요? 뭐 일단 민주당은 유감 입장을 표했죠. 네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밝혀왔던 입장과는 다른 지금 일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사건들이 앞서 다 선고가 났고 네네. 마지막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예, 박성재 법무장관 빼고는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뒤에 소추 발의되고 변론은 먼저 끝났습니다만 한덕수 사건까지 먼저 앞세웠으니까 그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반하고 뭐. 근데 그게 아무래도 대통령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게 좀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그냥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지막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같이 결부돼 있고 일부 탄핵 사유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일정과 관련해서도 두 사건 같이 평의 과정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해서 이 선고 일정을 정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네. 연장선상에서 보면 뭐 긍정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하다 보면 한덕수 총리는 뭐 민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하긴 했지만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면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곧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용이 될 가능성, 평의의 진행 결과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배치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여전히 뭐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툼이 있고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쯤이면 그리고 사안 자체 뭐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얘기해 왔지만 탄핵 소추 사유, 중대성, 헌법소 의지 모든 면에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네네. 재판관들의 평의의 어떤 결론은 나 있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잡혔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첫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 그러니까 평결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이견이 존재한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이게 합리적으로 가장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 내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소식을 갖고 있지 못한데 결과를 놓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그 이견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선고 기일도 지정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이거잖아요. 뭐 지금 뭐 미국의 뭐 경제적 압박이나 이런 것들 국정 공백이 오래되면 안 된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가시화되는 측면에서 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라고 네. 헌재가 결정했겠죠.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 대행에 대한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혔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언제 잡힐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 금요일이면 나오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예상하는데 벌써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온다고 한 게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자, 이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얘기를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서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규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치권에서 뭐 기각 가능성이 약간 무게가 실려 있고 뭐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근데 특히 여권에서는 뭐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각하되냐 그랬더니 탄핵 정족수가 그때 한 총리 탄핵 소추될 때 적용됐던 151명이 아니라 200명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구조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각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뭐 또 이것도 섣불리 결론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은혁 재판관 그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계엄 관련 뭐 방조 묵인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예, 탄핵 소추 사유주의. 그 다음에 무슨 그 특검법안,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국정 혹은 공동 행사. 상설 특검인가요? 그것도 있죠. 그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가능성은 기각이 높아 보이는데 또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기각 가능성이 저는 뭐 냉정하게 봐서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이게 예. 탄핵 소추 자체가 너무 무리한 탄핵이었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탄핵 소추 사유 중에는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는 하나는 적어도 있죠. 마은혁 재판관 등 3인이었죠 그때는. 네. 국회가 선출했는데 임명하지 않는 위헌 위법, 이거는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은 분명히 될 겁니다. 만약 그 다른 사유들과 같이 묶었을 때 파면에 이를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달리할 수 있지만 네. 위헌 위법 사유는 있고요. 근데 비상계엄 관련해서 방조 지원 이 관여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거기 국무회의에 출석했던 사실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은 표했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알고도 막지 않고 그 실행행위에 사실 가담했다고 보면 소극적으로나마 그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이 일부 수사에서 나오긴 했지만 국무위원들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 자료, 마지막에 뭐 변론 종결 이유긴 합니다만 국회 측에서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했는데 검찰에서 안 보냈죠. 네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의 비상계엄 관여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다 받긴 받았는데 그 증거를 재판관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증거를 이 사건에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위헌 위법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성 판단에 이를 정도의 사실 확정을 못했을 그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제 그렇게 보면 확실하게 인정되는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관련된 위헌 위법성, 요거 외에 한두 가지 위법성이 확인된 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냐. 특히 그분이 강건이라 이거죠. 예,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권한 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파면을 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 기각의 무게가 실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사실 뭐 한덕수 총리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백배 천배 사실 중요한 게 이 결정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을 미리 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몇 가지 판단. 그러니까 누구는 뭐 가늠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늠자 정도까지는 아니고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긴 할 건데요. 그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특히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문에 들어가긴 할 텐데 대통령의 행위 내용과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만을 가지고 대통령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만큼 구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문에 기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한덕수 총리의 어떤 판단 결과가 대통령의 판단과 어떤 약간 그것을 예고한다든지 가늠자라든지 약간의 연관성은 있다고 본다든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판결로
유추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내란 행위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네. 대통령도 내란 행위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총리로서 방조했다.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부 여부를 유추해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 이 그 재판 그 결정문을 네. 쓴 과정에서도 유추하지 못하도록 쓰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렇죠. 네. 거기서 약간 단초가 나오면 또 그게 나온다면 논란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네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동고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반대 하남 방향도 같은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이천 나들목에서 호법 분기점까지는 7km가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은 세종 터널 부근 갓길에서 소형 화물차 화재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이 처리로 인해서 서세종 나들목 부근으로 8km가량 정체입니다. 또 동해고속도로 부산 쪽도 남포항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 한림 4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제 돌아오는 주에 월요일은 한덕수, 수요일은 이재명.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금요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월수금 퐁당퐁당 게 아니고 또 목요일에는 헌재 이런저런 좀 약간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비중이 떨어지지만 그런 결정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한덕수 총리 나오면 바로 화요일 아직까지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근데 그것도 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 얘기는 그만하시죠. 시기 얘기는 오늘은 그만하시고 자 헌재 앞에서는 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탄핵 심판 기각과 각하 촉구했습니다. 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 문제 등 거론하는데 그 가능성은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짧게. 국민의힘이 그게 주장할 뿐이죠. 그러니까 네. 내란죄 뺐다. 이게 처음부터 한 얘기고 그래서 소추 사유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의결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 각하. 네. 너무 단순 논리예요. 실제 탄핵 소추 의결 국회에서 통과돼서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소추 의결서 바뀐 부분이 없고요. 거기에 네. 내란 범죄라고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쟁점화할 건가를 준비기일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다.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따라서 위헌 위법이냐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내란 행위로 인해서 국회 봉쇄, 국회 침탈, 선관 침탈 이런 행위들이 헌법 어디를 위반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국회 심의표결권, 국회 계엄 해제권 이거 헌법 위반 이렇게 다투겠다는 걸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절차 위반 각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사실 뭐 계엄 선포 12월 3일 그다음에 뭐 탄핵 소추안 뭐 통과 뭐 며칠이었죠? 12월 14일이었죠. 네. 그 12월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보수 진영에서 느끼는 또 여당에서 느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거 다른데 실제로 그런 게 그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서 이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낙제점 정도는 면한 거 아니냐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시험이 어렵긴 했지만 낙제점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또 잘 본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희망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라든가 이 과정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이게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잖아요. 뭐 내란죄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느냐, 네. 구속영장 청구 기간이 도과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각하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저는 각하 가능성이 크다 적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당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 재판이 정말 이렇게 엉터리 재판이 없다. 이 재판의 그 정당성을 감안한다면 그 헌법재판관분들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만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출퇴근 시간대 릴레이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향한 계란 투척이 있었습니다. 이 계란 투척을 그냥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엄연한 폭력행위입니다. 여기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런 폭력행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어제 그 영상을 실제로 뭐 방송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뭐 민주당 의원분들이 하는 말에 제가 대부분 좀 다른 의견을 갖고 뭐 말씀드리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어제 이게 계란이 아니라 정말 흉기였거나 돌이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네. 말씀을 하신 거기다가 분인데 백 의원은 너무 아프다. 너무 예. 아파. 이거 날계란 아니고 찐계란인가 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가까이서 이렇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멀리서 오면 가속도가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봤고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신들의 의견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헌재 판결과 관련한 승복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한다라는 네, 메시지를 냈고 설사 그 승복 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폭력행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승복과 관련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폭력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자, 저기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그 와중에 이렇게 제가 쭉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코믹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야당 의원들이 피켓이 하는데 그 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탄핵 각하 기각 그거를 들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모 방송사에서 거기다 배경음악을 깔았더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 아니, 진짜로 배경음악 깔아가지고 막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좀 흥미롭게 봤는데 그게 보니까 약간의 자리 싸움 비슷한 거더라고요. 또 그 좁은 공간에서. 헌법재판소 앞에 정문 앞에는 사실 지금 다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 카메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현판 네네. 그 자리를 누가 점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양당의 뭐 의원들이 자기가 먼저 나왔다고 또 뭐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니 뭐 그냥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면서 서로 최소한 존중하면서 해야죠. 뭐 하는데 방해하고 이럴 거는 좀 볼썽사나워 보이죠. 네. 그 뭐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력 사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양당이 승복 선언하자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특히 이 폭력에 대한 선동 이런 문제는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한 그 행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도 그랬고 달걀도 그랬고 또 이재정 의원도 또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도 그렇고 민주당 뭐 당연히 승복할 거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빨리 판단해다 이 입장을 내고 있지만 자극을 해서 폭력 행위로 나가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 분들께서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떤 경우도 그 폭력 사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해야 우리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제하는 발언을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분신에 숨진 지지자 유족을 위로했다.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는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탄핵 결과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마 대리인단 통해서 전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 메시지는 아니긴 한데 네네. 대리인단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공개될 거를 알고 계셨겠죠. 네네. 지지하다가 분신하셨으니까 안타깝고 그런 뭐 위로 말씀 필요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보면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굳이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내야겠다고 한다면 전체 국민 통합?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이상 추가적인 폭력이나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은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이든 수용하겠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달라.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으면 그나마 그래 그 정도까지는 지금 뭐 잠시 석방된 피고인의 지위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만을 이렇게 내시면 지금 상황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 메시지 자체도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자, 대통령 이제 이 지금 탄핵 선고 뭐 결과는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국민들이 뭐 대다수가 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야지 어떤 폭력 사태도 차단할 수 있고 예.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여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도 네. 2심 선고 나오면 자기 확정심까지 받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그 뭐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안타깝죠. 왜냐하면 다음 주만 보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게 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 수요일 이재명 민정 대표에 대한 2심 판결,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한 나라의 정치가 재판부의 판결 하나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네. 사실 헌정사 이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아마 다른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굉장히 사법의 굴레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굉장히 아쉽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은 최후 변론을 앞두고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승복의 메시지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승복과 관련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제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 이후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 이제 뭐 광장의 정치로 뛰어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침묵하고 계시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도리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국민 통합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뭐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제된 메시지를 내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영장 심사위라 그러네요. 서울 고검에 검찰청에 거기서 이제 권고까지 받아가지고 심의위 권고까지 받고 경찰이 4번째 만에 지금 검찰이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자, 이 어떤 경찰이 그렇게 꼭
김 차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집착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너무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네. 다수의 경호처 인력 또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를 한 행위가 있었고요. 그건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을 막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그 과정에서 경호처 본인은 뭐 경호처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나요? 아니죠. 안 맞죠. 경호처법은 뭐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법원이 발부할 영장을 물리적으로 막아도 된다는 경호처법은 없습니다. 정당한 경호권의 행사일 때만 가능한 거고 그런 경우에 뭐 그 행위가 있어도 위법성 조각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 행위는 그 경호처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고 특히 경호처는 비화품 관련돼서 핵심 증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작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되는데 검찰이 계속 반려한 것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죠. 네. 정광재 대변인님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돼 가지고 석방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김 차장의 어떤 그 인신 구속 여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것은 저는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고요. 구속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법원이 이분의 죄가 중하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경호처법에 따라서 본인은 공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방어 논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사분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을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수사 과정에서 자꾸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본인들 유리하라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까지 정말 대중들에게는 사실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김 처장도 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1분 채 남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딱 1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 두고 정치권에서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성세대만 이득을 본다. 반대 입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임시 방편이라면서 꽈락을 면한 60점이다. 뭐 김재섭, 우재준 이런 젊은 의원들은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 뭐 지금 기성세대 야합이다 이렇게 했는데 동의하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번에 합의된 연금 계약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세대의 문제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이 통합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네. 끼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고 이거 18년 만에 여야가 겨우겨우 합의한 거여서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해 줘야 된다. 그럼요. 예. 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저도 better than never란 말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결론이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한 번에 그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방송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입니다. 58세,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9대 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입니다. 55세,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전공 수료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입니다. 기호 5번 진보당 최재희 후보입니다. 48세, 직업은 정당인이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구로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과 진보당 구로구 위원장입니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입니다. 35세,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유통일당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자유통일당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재보궐선거 후보자 경력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한진이는 최근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집에 난 큰 불로 인해 모든 일상이 사라져버린 한진이네. 그날의 사고로 한진이의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심한 전신 화상으로 입원 중인데요. 한진이 역시 화재 발생 시 흡입한 유독가스로 인해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와 한진이.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한진이의 봄은 언제 찾아올지 기약이 없는데요. 딸을 잃은 슬픔과 가족들의 상처 앞에 아빠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와 살아갈 거처조차 막막한 한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말은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10도가량 높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7도, 대전, 광주 6도, 철원 2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 부산 19도, 전주 22도, 강릉 24도, 경주 25도 등으로 오늘과 엇비슷할 전망입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대구 25도까지 올라서 활동량이 많을 경우 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이 화창해서 봄나들이 즐기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어서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과 제주도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 등을 사유로 들어 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파괴 테러리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는 즉시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탄핵 기각과 신속 파면을 내세우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회견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주변에 불법과 폭력이 심각하다며 불법 집회를 해산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차장은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정섭 검사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지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대생들은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데 교육당국과 의과대학들은 등록 시한을 통보하며 대규모 재적 사태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지 청년의사의 송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의료계와 의과대학 상황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세 곳 의과대학 등록 시한이 오늘이고 이달 말까지 다른 의대들의 등록이 속속 마감합니다. 먼저 등록 마감이 되면 뭐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등록 마감일이 정해지는 게 대학들이 전체 학사 일정의 4분의 1 가량이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을 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재적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의대들도 방학까지 수업을 쭉 진행했을 때 이게 수업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저마다 정해서요. 그래서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게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는 21일인 겁니다. 뭐 건양대는 24일이기도 하고요. 뭐 28일로 안내한 대학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데드라인을 넘기면은 뭐 유급되거나 재적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방침은 학칙대로 적용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방침인데요. 네. 추가적으로 보완책이 나올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자, 지난해에는 뭐 이 등록 마감일 넘겨도 집단 휴학 형태로 일단 학생 신분 유지했습니다. 반면 올해는 교육당국이나 대학 측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어요.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휴학 상태가 길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올해 의대생들이 복학하면 의예과 1학년은 증원된 신입생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합쳐서 7,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휴학이 길어져서 내년까지 가게 되면 내년 신입생까지 더해서 1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학년의 경우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의사 배출에도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 본과 3, 4학년들이 수업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의사 배출 자체가 없어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공중보건의사 충원도 할 수 없죠. 이렇게 돼서 뭐 의학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까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이번에는 꼭 복학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너무 악화돼서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올해는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도 정원은 동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대학 당국이나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는 학생들이나 전공이나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전제가 좀 깔려 있나요? 교육 당국이나 의과대학에서 그런 전제를 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 정원은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을 해서 이런 동결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나 해서요. 네, 뭐 정부와 학장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는 많이 정부가 양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 당사자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 간극이 있는 거네요. 네. 네네. 자 그렇다면 아까 2, 4학번, 2, 5학번 다른 학번들이 같이 받게 되는 심지어는 2, 4, 2, 5, 2, 6이 같이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등록 마감 얘기하는데 올해 의대 합격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일단 등록금 내야 하는데 그럼 그 신입생들은 이미 등록은 한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네네. 2호학번 신입생들은 등록을 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또 의대 대부분이 학칙상 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들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2호학번이 선배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의대가 10곳이나 되고요. 나머지 30곳도 수강 신청률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개강을 4월 초로 미룬 의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하튼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하튼 서로 간의 인식차가 아직 있다고 이제 보여주고 자,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집단 제적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입학했던 2, 4학번 의대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적당한 학생들에게는 1년 뒤에 재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줘요. 근데 2, 4학번은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수업 거부를 하고 휴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예과 1학년입니다. 근데 그래서 재입학은 1학년으로 해야 되는데 의대는 이 1학년이 결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입학 기회가 사실상 이들에게는 없는 셈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말씀이시고. 자, 의대생들이 그동안 별 이탈자 없이 이른바 정치권의 용어입니다만 단일 대우를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단일 대우 유지한 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랄까 증언에 대한 반감이랄까 이런 게 가장 중심에 있었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른바 족보로 알려진 시험 문제와 답안을 의대 학생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밑보일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의대가 수업량이 되게 많고 시험 범위도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 수업 핵심 내용이랑 그동안의 10년치 기출문제들을 정리한 게 족보인데 이게 선배에서 후배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한테는 졸업을 하려면 되게 필수 자료인 셈인데 그래서 실제로 집단 행동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면 이 족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의대 학생회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데 족보의 영향이 크기도 하겠지만
또 의사 사회가 뭐 의사들 많다고 해서 그렇게 넓은 건 아니고 이들이 6년 동안 같이 가야 되고 또 전공 일을 하게 되면은 4년, 뭐 3년, 4년, 5년을 또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쭉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을 내기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네. 자,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의대 등록 시한 안에 학생들이 얼마나 등록하는지 여부가 의정 갈등 향방의 분수령이 될 거라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정부는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 3,058명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혀서 사실 당초에는 이거 밝히면은 많이 돌아올 거다 좀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약간 발표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뭐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발표 방식이 네. 어땠는데요?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하면서 전제를 깔았어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된다. 복귀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리겠다. 그러니까 네. 증원하겠다. 기존에 증원했던 2,000명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제를 붙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걸 압박으로 협박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복귀 학칙에 따라서 재적이다 유급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이건 3,058명은 58명대로 정해진 거고 네. 제발 좀 복귀해라가 아니라 그 3,058명도 복귀를 다 했을 때 그 가정해서 3,058명이다. 네. 뭐 이런 뜻이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전원 복귀하면이라고 깔고 발표해서요.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네,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생들 다수가 일단 복귀에 미온적이다라는 얘기가 많고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단순한 반발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아직 뭐라 그럴까 그 전체적인 그 의대생들 사이에서의 자 이제는 들어가자 이게 그럼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네. 어느 정도 정부는 3,058명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불안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증원된 대학뿐만 아니라 증원하지 않은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기존 인프라를 예전보다 2배의 인원이 되면 학생들이 함께 썼는데 함께 써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분리 수업하겠다. 뭐 2,4학번은 5.5년제로 하겠다. 이 네. 정도만 밝히고 있는데 예. 그걸로 해서는 교육의 질이 유지되겠느냐. 그 대책부터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기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가 네. 전국 의대생에게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오늘 복학과 등록 신청 마감하는 대학에서 의대생들의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다. 뭐 이건 물론 돌아오라고 이제 촉구하는 거긴 한데 네네. 그 부분이 우리 송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진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보고 예. 정말 많이 좀 변했나? 알아보셨어요? 네,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는데 예. 그 퍼센테이지 그렇지 같은 게 파악되는 게 좀 있습니까? 아니 퍼센테이지까지 파악할 정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면 보면 현장에서는 네. 움직임이 없다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좀 담은 게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네. 그래요? 투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사협회가 또 서신을 보냈어요. 이게 서신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회원들에게 오늘 보낸 서신인데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직 전공의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선택도 존중할 것이다. 의협집행부는 후배들이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앞서서 의협의 그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나온 입장들은 어떤 워딩,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냐면 대규모 의대생 재적 사태가 일어날 경우 진료 거부를 포함해 여러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좀 약간 강경하게 어떤 정부나 지금의 의과 대학 쪽이나 이런 쪽의 그 어떤 방침에 맞서면서 그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 편에 서서 강경하게 같이 대응하겠다 해서 뭐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오늘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선택도 존중할 것이다.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뉘앙스가 좀 이렇게 자진해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저 기자의 감으로서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어떻게 네네. 송 기자님은 이 부분 좀 의협의 스탠스가 조금 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 워딩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거든요. 네네. 이 보내게 된 배경에 그러니까 의협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뭐 하는 거 보이려고요? 네, 약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이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요건 며칠 된 얘기긴 한데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지 않는다.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이제 복귀 거부하는 전공의와 이제 의대생들 공개 비판한 건데 그랬더니 전공의 단체는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의 위선이다. 환자를 볼모로 착취하고 있다. 바로 반박했습니다. 자, 의대 교수들은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고 학생들은 아직 여건이 안 갖춰졌다. 이렇게 아직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이게 모든 의대 교수들이 다 서울의대 교수들 4명이 낸 입장과 동일하진 않는데 이게 그동안 1년 동안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했을 때 교수들도 휴진하겠다고 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태가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계속 여전히 밖에 있는데 교수들은 스승인 교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약간 실망스럽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 사이에서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또 비난하는 글도 많이 오고 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제자였던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자신에게 날선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놀랍고 또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그 안에서 서로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웠다. 뭐 이렇게 서로에 대한 그런 간극이 좀 커지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수들은 이제 들어와서 싸워도 된다. 3,058명으로 원상 복귀됐으니 들어와서 싸우자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공의나 의대생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은 들어가면 달라질 게 없다. 들어가면 오히려 힘을 잃는다.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자, 들어가서면 뭐가 달라지겠느냐. 제가 잠시 문자 소개해드리고 이제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6121 하나님이 의정 갈등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옛말에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0013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의정 갈등, 매끄러운 계획 없이 밀어붙인 정부도 잘한 건 없지만 너무나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전공이나 학생들의 이기적인 가치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자, 이게 뭐 들어가도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다 뭐 병원 다닐 거 학교 다닐 거 다 있으면서 밖에 있는 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학생이나 전공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도 이로울 게 없다 밖에 있는 것보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 같아요. 그렇다면 들어가도 이로울 건 없는데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어떤 조건이 마련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의대생들이나 전공이나 이렇게
사직하고 휴학하기 전에 뭐 8대 요구안, 7대 요구안 이렇게 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의대 증원 정책 정면 백지화였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 2026학년도를 3,058명으로 해서 다시 백지화된 거 아니냐. 그럼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정부도 이거는 2026학년도에 국한된 거라고 이미 선을 그었었고요. 예. 또 중간에 뭐 의대를 신설하겠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별도 정원을 배정하겠다 이런 발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백지화하고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지금 시작은 됐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조금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의협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을 0명으로 해야 된다. 예. 라는 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명으로 3,058명이 아니라 예. 뽑지 말아야 된다. 뽑지 말아야 된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송 기자님은 그런 그 어떤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0명은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은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들에게 다음엔 의대 정원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과연 큰 혼란이 있을까 싶은 생각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당초 의정 갈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내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했고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들과 병원협회 등이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내년도 2026학년도 정원은 이전처럼 동결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래저래 하면서 의료 관련 주체들 사이에 좀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그냥 입장차를 드러낸 채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그냥 갈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접합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접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그래요?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다들 내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는 다들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 그 집행부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 안에서 의견 조율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의료계 내부의 좀 일종의 혼돈 상황은 의사단체 중 공식 협상 창구가 과연 어디냐 이걸 둘러싼 혼선이라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주요 어떤 그 단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이런 자리가 아직도 잘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그 어떤 지적도 있는데 우리 송 기자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뭐 단체들마다 공식 협상 창구는 의협이 돼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뭔가 숙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협 그 내부적으로는 의협 회장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런 좀 진통이 있어서 아무래도 모아서 뭔가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없기는 했죠. 네. 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심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열악한 응급실 상황 또 응급실 뺑뺑이 이건 의정 갈등 이전에도 아주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아주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도 쭉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그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의료개혁 안에 정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번에 의료개혁 안에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개혁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숫자에 묻혀가지고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에 묻혀서 좀 주목을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까워요. 네. 자, PA로 불리는 일부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잠깐 짚어볼게요. 정부는 일단 법제화를 통해서 수술방 간호사들이 일부 의료 행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공의 공백을 일부라도 이제 메워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자, 전공의 복귀가 계속 늦어지면
이런 형태의 의료 현장 역할 변화가 그냥 굳어지는 거 아니냐는 어떤 우려가 의사들 사이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의사들은 지금 이 상황을 반대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전공의 사직 문제와 별개로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해 문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의사나 외과 의사들은 피해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 흉부외과나 외과는 전공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에도 피해 간호사들이랑 수술을 해와서 피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근무로 돼 있는데 이거를 최대 64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도 좀 분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향후에는 PA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내부 진통은 있겠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송수연 기자께서는 최근에 한국의료 이러다 정말 망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대화만 강조할 뿐 어떻게는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결단을 내릴 주체가 사라지니까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누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미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신입생도 선발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정부는 1년 만에 의대 정원을 원상복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명 증원의 당위성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구성에 관련된 법안을 이제 복지위가 통과했고 이게 네. 국회까지 통과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여기서 논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정부가 증원이라는 걸 고집하면서 상황을 좀 더 대립하고 꼬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료계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와 합의하고 접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협상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너무 다양해서 그 누구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의협이 좀 선을 정해서 협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한 발씩 물러서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의료 전문지 청년의사의 송수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식사.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금요일이네요. 맞습니다. 예, 뭐 친구들 만나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만찬을 즐기는 분들도 이제 있을 거고, 저도 군침이 도는데 여하튼 행복한 삶의 한 단면입니다. 근데 한국인이 여럿이서 저녁 식사를 하는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예, 어제가 세계 행복의 날이었는데요. 네. 유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세계 행복 보고서 2025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이에요. 지난 2022년과 2023년 한국인이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 빈도가 주요 20개국 G20 중에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1.6회밖에 안 된다고 해요. 조사 대상 142개국 중에 135위입니다. 그리고 G20 국가 중에
중에서는 꼴찌고요. 다른 나라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5회고요. 호주가 4.9회, 멕시코, 캐나다 4.8회, 미국도 4.7회 정도고요. 일본이 1.8회 정도로 우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알베르토 프라티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에선 고령일수록 혼밥이 잦은 편이지만 이 추세가 머지않아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거, 친한 친구와 같이 식사하는 거 되게 이제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식사할 때 더욱 행복감 느낀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예, 이 기관이 행복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녁 혼밥 빈도를 조사한 거는 예. 식사를 함께하는 게 소득이나 취업 등에 못지않게 행복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혼밥을 할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합쳐도 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일주일 평균 4.3회 그친다고 합니다. 네네. 중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8.8회나 되고요. 북미나 서유럽도 8.3회로 우리나라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 혼밥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외로운 감정이 고조된다고 합니다. 네. 주 12회 이상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18%만이 어제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혼밥을 한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38%가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그 혼밥 빈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는데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간 식사 공유 횟수는 30세 미만에서는 6.4회였는데 60세 이상에는 4.6회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만 1인 가구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국 예. 젊은이들의 혼밥도 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오늘 저녁은 가족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그건 너무 중요하죠. 가족 이퀄 식구. 입으로 같이 먹는 네. 그 가족이잖아요. 식구.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절망사 비율도 또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절망사라면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살이나 약물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예. 절망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59개국 중에 43개국에서 이 절망사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예. 한국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10만 명당 연간 평균 1.3명이 증가한 미국이 가장 컸고 네네. 한국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 절망사의 수치 자체는 핀란드와 한국이 비슷했는데 핀란드는 연간 평균 0.9명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연구진은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차이가 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부나 봉사 그리고 낯선 사람 돕기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이 한국과 미국에서는 줄었는데 핀란드에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자살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구진이? 네.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에게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제한하는 방법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속 터지는 축구 얘기로 넘어갑니다. 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이 있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네. 2026의 북중미의 아시아 3차 예선의 B조 7차전. 자, 많은 분들이 경기 내내 답답함, 실망감 저도 느꼈는데 결과는 무승부였죠. 예, 그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만한 때 오만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웃겼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실망의 이유가 사실은 객관적 전력에서 우리가 우세하기 때문이죠. 우리 홈에서 경기가 열리기도 했고요. 네네. 근데 피파 랭킹을 봤을 때 한국은 23위이고요. 오만은 82로 57계단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원정 대결에서는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정작 홈에서 졸전 끝에 패배나 다름없는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네네. 일단은 수비 불안이 좀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 수비의 핵심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네. 대신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에서 활동 중인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섰는데 당시에 실점 상황을 좀 보면요. 한국 선수들이 공을 좀 걷어낼 기회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기회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드필드에서도 붙박이 주전인
황인범 선수가 종아리 근육 문제로 출전 명단에서 빠져서 백승호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박영우 선수와 미드필더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는데 좀채 공격의 물꼬를 트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가 뭐 이렇게 그 수비수긴 하지만 딱 볼을 가로채 가지고 공격으로 전환을 하고 미드필더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좀 대체할 사람이 좀 없었다, 그런 그 제가 경기 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자,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일단은 수비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어요. 예. 그 홍 감독은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가 빠지다 보면 팀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수비가 불안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그리고 권경원, 조유민은 잘했다. 조직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두둔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드필드의 문제를 좀 짚었어요. 그 앞서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못 나오고 백승호, 박용우 선수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새로운 조합의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 시작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후반에는 스타트가 좋았는데 오히려 너무 쉬운 볼을 상대에게 넘겨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기면서도 이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강인 선수는 이제 선제골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 부상을 입었어요? 예, 그 백승호 선수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강인 선수랑 교체를 됐거든요. 그런데 투입이 된 지 3분 만에 황희찬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해서 선제골을 견인했어요. 근데 경기 막판에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에 넘어졌고 왼쪽 발목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야, 그럼 그 부상 어느 정도예요? 당시에 좀 엎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심각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걱정이 있었는데. 예, 그 대한축구협회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오는 25일에 요르단과 8차전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 보통 이제 예선 조 1, 2위가 본선에 직행하는데 요르단이 승점 3점 차이로 저희 B조 2위인 지금 한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요르단에 지게 되면은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저께 이겼어야 되는군요. 예. 여하튼 막판에 정신 바짝 차려서 자, 월드컵에 나가는데 좀 차질 없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주제는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자, 우주에서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근 9개월 만에 지구로 귀환한 우주 비행사의 모습이 9개월 전에 지구 떠날 때 모습과 비교해서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6월에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시험 비행을 떠난 부치 윌모어와 순니 윌리엄스의 얘기인데요. 이 두 사람은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갔었는데 이 스타라이너에서 여러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9개월간 발이 묶였습니다. 두 사람이 286일 만에 지구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노화를 겪은 것처럼 그래요? 예, 9개월 만에 완전히 뭐 쉽게 말하면 많이 늙어 보였다? 예, 맞습니다. 특히 순니 윌리엄스의 경우에 시험 비행을 떠나기 전에 그 머리카락 색깔이 짙은 갈색이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하얗게 샜고요. 거의 백발로. 예, 그리고 얼굴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분이 59살인데 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일단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우주에서 예정된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무르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생성이 되는데 이 두 호르몬이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는 멜라닌 생성 줄기세포의 고갈을 촉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근데 자, 체중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대부분 또 우주인들이 겪는 일이라면서요. 예, 그 과거에 340일 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렀던 나사의 우주 비행사 스콧 켈리는 체중이 7%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켈리의 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우주 비행을 하기 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그 우주에서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려워서 나사가 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여전히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직접적인 노화의 단서도 있어요. 이제 DNA 변화 관측이 되는 건데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수전 베일리 교수가 우주 비행사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우주 체류 중에 텔로미어가
길어졌다가 지구에 귀환한 후에 이 텔로미어 길이가 급격하게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텔로미어라는 게 뭐냐면은 DNA의 끝부분에서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염색체 보호. 예.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DNA 손상 그리고 알츠하이머,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베일리 교수는 우주 방사선 혼합물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 방사선 혼합물 노출 그리고 네. 스트레스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지난 수요일에 개봉한 영화죠. 디즈니의 백설공주. 라틴계 배우 내세우면서 새롭게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이제 받는 동시에 네네. 몰입이 어렵다 이런 평도 이제 받고 있어요. 네. 허남웅 영화평론가 오늘 모셨습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백설공주 네네. 개봉한 지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영화 보셨어요? 네,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 네. 아, 이게 예.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네, 이 논란을 떠나서 일단 저는 이제 영화가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영화 자체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자체 재미.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예. 평이하다. 아, 그래요? 네, 라고 좀 평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 이번에 이제 실사로 만들어진 백설공주의 핵심은 이제 예. 백설공주를 연기한 배우가 라틴계 예. 배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근데 내용이 뭐 흥미진진하고 이렇게 네네. 몰입도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데 좀 주목도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한 주목도가 있었다면 그리고 미리 아마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 백설공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미 라틴계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관객들이 요구하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깊이 파고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는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냥 그렇게 유생인적으로 바꾼 거 빼고는 예, 새로울 게 없다. 네. 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내용이나 스토리라인은 평이하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평가를 그렇죠. 해주셨고요. 자, 가수 수지 씨가 네네네네. OST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음악은 어땠어요? 간절한 소원. 네, 네. 항상 그 디즈니에 기대하게 되는 게 네. 뮤지컬 넘버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뮤지컬 넘버를 이제 원어로 소개할 때 또 이 한국에서는 워낙 또 한국 가수들 또 K-팝 인기도 있고 하니까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수지 씨가 예, 간절한 소원 네. OST 중 한 곡을 불렀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간절한 소원은 좋았고. 네, 그것도 좋고 음악 전체적으로는. 음악 전체적으로도 음악은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흥미롭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제 이 백설공주의 백설공주를 연기한 배우가 레이첼 지글러인데요. 네. 예. 수지 씨가 이제 OST 부른 영상을 보고 아 너무 좋다. 오히려 본인이 영광이다라는 예, 그런 정도로? 또 예, 영상 메시지 좀 보내왔더라고요. 야, 역시 수지네요. 네네. 자, 원작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 한 9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스토리에 있어서 네네. 영화가 네네. 원작과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일단 이 백설공주가 디즈니에서는요 굉장히 네. 좀 상징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1937년에 나왔는데 예.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설공주라고 하면 디즈니를 이제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예, 예. 하지만 큰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백설공주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죠. 네. 뭐냐 하면 항상 백설공주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다. 그렇죠. 예, 적극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예,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이제 실사로 바꾸면서요. 예.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 가는 것.
것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영화의 결말도 보게 되면 백설공주 하면 그거잖아요. 독이 든 사과를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왕자님의 키스를 받으면 살아난다. 물론 그 설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거 어린 딸들하고 그 젊은 아버지들하고 많이 그거 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그렇죠. 아빠 나 죽었어 그러면 와가지고 맞아요. 다시 살려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백설공주의 굉장히 상징적인 설정이었다면 이번 실사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많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에는 이 백설공주가 그 마녀가 이제 왕국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 왕국을 다시 재집권 가져오는 그런 결말로 돼 있는데 그때 뭔가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요. 그러면서 폭력이 아니라 일종의 지금 비폭력으로 다시 뺏긴 왕국을 되찾는 비폭력으로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설정 같은 건 괜찮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느낀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자, 아까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캐릭터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 영화 제작 초기부터 뭐라 그럴까요? 약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특히 캐릭터를 둘러싸고 원작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하면 검은 머리, 하얀 피부 가진 뭐 백인으로 보이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영화 이 백설공주 캐스팅에 콜롬비아 출신의 라틴계 배우, 그다음에 레이첼 지글러 아까 말씀하셨던 캐스팅이 됐어요. 이에 대한 뭐 어떤 반발이 있었다면서요? 누가 반발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워낙에 디즈니에서 히트를 많이 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대중들은 백설공주를 미리 애니메이션을 본 그 관객들은 그냥 원작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까만 머리에 백인.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디즈니가 이제 그 항상 백인 일색의 또 공주님 일색의 주인공에 대한 설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요구를 이제 받게 되게 이르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였습니다. 아카데미에 항상 수상하는 작품들을 보면 백인 배우 일색 또 백인들이 나오는 작품 일색 이러면서 유색인종이 왜 이렇게 차별받고 배제당하느냐 그런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디즈니에 대한 비판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유색인종 다양성들을 훨씬 더 지향하는 작품을 만들겠다. 근데 이 논란이요. 백설공주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인어공주를 만들 당시에도 인어공주를 할리베일리라고 이제 또 유색인종이 맡으면서 또 그 기존의 인어공주를 좋아했던 팬들이 왜 또 그렇게 주인공의 설정을 바꾸느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백설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인어공주가 만약에 그렇게 주인공의 인종을 바꿔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다면 아마 백설공주 역시도 성공적인 어떤 행보를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인어공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서 좀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부분에서 백설공주 역시 그런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어공주 흥행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캐릭터 문제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 되돌아보면요 디즈니가 이런 선택했던 게 처음은 아닙니다. 알라딘 지니 역의 윌 스미스, 뮬란 역에는 백인 배우 제니퍼 로렌스, 인어공주의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 자 일부 팬들은 뭐 원작 캐릭터하고 실사 영화 배우 이미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데도 디즈니가 이런 그 선택이랄까 이런 시도를 꾸준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대적으로는 이제 PC라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이게 상업적으로 봤을 때가 이제 가장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즈니는 미국의 회사이지만 미국의 그 시민들만 관객들만 보는 그런 작품은 아니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시장을 또 디즈니가 확보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전 세계 시장의 관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미국민이라든지 백인이라든지 미국 바운더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좀 그 다인종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에 있던 그 주인공들의 설정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백설공주 논란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했지만 레이첼 지글러가 백설공주 역에 캐스팅이 됐을 때 또 라틴계 배우들은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제는 라틴계 배우가 이런 백설공주에서 주인공을 맡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보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유색인종이라든지 또 다른 그 세계의 인물들을 가지고 온다면 단순하게 그 인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도 그 인물에 맞게 변형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백설공주는 물론 제가 이제 아까 결말을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인 여성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여성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의 상업적인 성적표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인어공주 때도 안 좋았고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 만약에 디즈니 작품이다 이러면 훨씬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35,000명 정도의 관객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백인으로 했어야 되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제 디즈니도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주인공의 인종만 바꿔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감수성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시도로서 뭐 영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의미,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와 흥행 이 두 마리 토끼 잡는 것도 중요한데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어요? 뭐 예전에 보면 주토피아라고 해가지고요.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경계를 나누고 사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이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라고 해서 근데 이 주토피아가 한국에서의 흥행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 박스 오피스 1위를 하진 않고요. 한 달 넘게 2위만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흥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도 잘 만드는구나라는 얘기도 있었고 디즈니 계열에 이제 한국에도 팬들이 많은데 마블 그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경우 블랙팬서 같은 경우 흑인 슈퍼히어로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정말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 블랙팬서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디즈니가 두 마리 토끼 얘기하셨잖아요. 인어공주도 그렇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쉽지 않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작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야기 자체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고 하지만 그래도 유색인종 또 다른 그 나라의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주인공의 인종을 바꾼다면 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바꾼 건데 그게 오히려 해외에서도 별로 호응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그렇게 막 재미있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굉장히 좀 스탠스를 너무 어설프게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걸 모두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나 이제 평균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완성도가 된 거죠. 자, 다양성, 올바름 이거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약간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안티워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적 가치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디즈니가 이 안티워크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워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진보적인 그런 작품에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보수적인 작품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 때도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했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저는 디즈니가 그런 그 안티워크 그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디즈니는 계속 해왔던 대로 진보적인 가치라든지 좀 더 세계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외부에서 이런 행보를 두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어떤 그런 뭐 댓글이라든지 비판을 가한다면 사실은 내부에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다시 백설공주로 돌아와서 오늘 얘기 마무리해 봅니다. 영화 백설공주 관람 포인트 짧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기존에 이제 백설공주가 애니메이션일 때와 실사일 때 어떻게 변화했을까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흥미롭지만 이게 인종이 바뀌어서 이야기가 바뀌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흥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디즈니 영화 라이언킹의 삽입곡이죠. 문제없어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라는 뜻을 담은 노래 하코나 마타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하코나 마타타